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도 나폴리탄 괴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면은 괴리감에서 오는 공포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DC 인사이드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글들과 많은 추천수를 받은 작품들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제가 낭독해드리는 글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글쓴이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제작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또 어떤 으스스한 이야기가 우리의 단잠을 해결해 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워터 슬라이드가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한번 같이 살펴보죠. 30초가 지났을 때 이거 생각보다 길구나 라고 생각했다. 1분이 지났을 때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었다. 3분이 지났을 때 단순히 나의 시간 감각을 의심했다. 5분이 지났을 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푹푹 찌는 여름,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기 위해 친구들과 워터파크로 놀러갔다. 우리는 대충 물만 적시고 바로 워터슬라이드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야 당장 이 더위를 날릴 만큼의 시원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야외에 뜨겁게 달궈진 바닥은 우리의 걸음에 불을 지폈고 매섭게 달리니 기구까지는 금방 도착했다. 평일 오전, 한적한 워터파크의 분위기는 어릴 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만 같았다. 워터슬라이드를 서로 먼저 타겠다면서 뛰어오른 시설의 계단은 물냄새가 섞인 여름의 색이었다. 정상까지 제일 먼저 도착한 건 나였고 나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장 먼저 워터슬라이드의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분명 그랬다. 그런데 왜 이거 안 끝나는 거냐? 시원한 물결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감각은 재미있다. 원통 속의 어두움을 위안해주는 여러 색상의 LED 조명도 보기 좋았다. 딱 5분까지만. 이런 종류의 즐거움은 5분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즐거움이다. 사실 5분도 길지만 앞의 어둠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 애초에 이런 속도로 5분 동안 내려갈 만큼 높은 곳이 절대 아니었다고. 문득 갑자기 이 상황이 무서워졌다. 이대로 안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양손을 기구와 마찰시켜 속도를 줄였다. 중간에 멈추면 다른 사람과 부딪혀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혼자서 이걸 계속 타고 내려갔느니 차라리 사람과 부딪히는 고통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물이 계속 밑으로 흘러서 멈추는 것도 고역이었다. 살짝 튀어나온 천장 쪽의 LED에 손가락을 걸친다는 수준으로 멈췄던 것이었다. 너무 급하게 멈추느라
손바닥이 벽면에 쓸려서 쓰라렸다. 그럼에도 손을 벽에서 놓을 수는 없었다. 놓는 순간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워터슬라이드 중간에 멈춘 채로 나는 하염없이 다음 사람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내 바로 뒷사람이 누구였지? 아, 그래. 다음은 형석이다. 자식, 나한테 져서 분해하는 얼굴이 보기 좋던데. 형석아! 내 말 들려? 빨리 내려와줘, 형석아. 들리면 대답해! 나 버티기 힘들어. 형석아! 부탁할게.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갇혔어요! 제발 아무나 대답 좀 해주세요. 또다시 5분쯤 지났을까? 아무도 날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기엔 비참한 시간이었다. 내 외침은 메아리를 치다가 흩어질 뿐이었고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앞뒤는 훤히 뚫려 있었지만 난 이곳에 빽빽하게 갇힌 것이 분명했다. 슬슬 추워졌다. 끊임없이 내려오는 물줄기 탓에 내 하반신은 싸늘해졌다. 여기서 죽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움직여야 한다. 나가야 한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불사의 존재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야 알겠다. 그 말은 개소리다. 이곳에 계속 처박혀 있으면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그나마 힘이 남아있는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나는 내려왔던 곳을 다시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몸을 돌리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지만 위쪽을 바라본 상태로 몸을 중간에 고정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그렇게 나는 좁은 원통형 구조물 내부에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미끄러운 물줄기를 맞아가며 굴곡진 경사면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땅히 잡을 것도 없었기에 그저 손과 발을 최대한 밀착시켜 밀어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손바닥은 열을 받아 쓰라렸고 다리는 차가워져서 후들거렸다. 한 번 미끄러지는 순간 끝이었다. 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난 앞으로 나아갔다. 반드시 나가고 말겠다는 집념 하나로 오기로 밀어붙이면서 조금씩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계속 이 속도로 나아간다면 적어도 4시간 안에는 정상에 도착할 것이다. 딱 4시간만 버티자. 나간다. 난 나갈 것이다. 살고 싶다. 오르면서 그다지 많은 일은 없었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길 바랬지만 아무도 없었다. 배가 고파지면 고개를 숙여서 흐르는 물을 마셨다. 박혀있는 LED를 세면서 올랐지만 5,000개가 넘었을 때 새는 것을 멈췄다. 손바닥을 볼 수는 없었지만 커다란 물집이 잡힌 것이 느껴졌다.
피곤하다. 눈꺼풀이 감겨온다. 4시간은 좋게 넘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이 확실했다. 시계도 없고 하늘도 볼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허망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더 오른다고 끝이 있긴 한 걸까? 손발이 너무 아프다. 계속 굽혀온 허리도 끊어질 것만 같다. 배고프다. 다리가 저리다. 생리적인 졸음이 밀려온다. 미칠 것 같아. 그냥 잘까? 눈을 감고 이 물결에 몸을 맡기면 편하겠지. 굳이 스스로 고통 속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래, 어쩌면 그때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끝이었을지도 몰라. 잠깐만 눈을 붙였다가 다시 뜨면 화창한 바깥에서 깨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끝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는 판단일까? 씨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왜 나였던 거야? 왜 내가 제일 빨리 올라왔지? 분명 우리들 놀러 온 거였었잖아. 제발 이 족같은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줘.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라도 좋으니까 제발 대답을. 대답이 돌아왔다? 등 뒤에서, 밑에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물소리에 갇혀있던 귀를 쫑긋 세우게 할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였다. 결코 환청은 아니었다.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지만 어두워서 밑은 잘 보이지 않았다. 웃음소리인가? 소름 돋는 소리였지만 그게 무슨 소리였든 간에 아래쪽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여기서 나가게 해줄지도 모른다. 마음속에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다.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저기요? 살려주세요! 여기에 갇혔어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에 있어요? 거기 누구? 저기요? 저기요? 혹시 그쪽도 갇힌 건가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갇힌 건가요? 이런 씨발,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상하게 반음 정도 높은 내 목소리가 돌아온다. 저것은 내가 뱉은 말을 따라한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원통을 울리는 둔탁한 마찰음이 들려온다. 저 새끼 올라오고 있다. 이런 씨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저것의 목소리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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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쪽으로! 거기! 씨발. 이쪽으로 있어요? 와주세요. 저기요. 이쪽으로 있어요? 와주세요. 씨알마. 갇혔어요. 저기요. 와주세요.
여기 와주세요. 이쪽으로. 저기요. 갇힌 건가요?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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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야, 이영석. 워터 슬라이드 어땠냐? 생각보다 짧아서 아쉽긴 했지만 이 정도면 뭐 재밌네. 야, 아까 너 나올 때 표정 볼만하던데. 사실 개쩔었지? 참나. 야, 이따가 애들 다 나오면 한 번 더 타실? 그래? 한 번 더 타자. 아직도 시간은 많으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아이고 참 힘드네요. 아, 괴담 읽기가 이렇게 힘들다. 참 재밌는 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워터 슬라이드 타본 경험은 한 번쯤은 있잖아. 예, 저도 뭐 대단한 걸 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타보긴 타봤으니까. 근데 그 탔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 되게 미끄럽고 거꾸로 위로 올라간다는 건 진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미끄러운데 주인공이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이제 그걸 거꾸로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일한 출구가 거기인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저기 어두운 밑에서 내 목소리랑 똑같은데 조금 높은 목소리가 되돌아쳐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분명 한국말인데 어순이나 어법이나 한국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날 따라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력을 다해서 이제 거꾸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둘 간의 공방전이 그 슬라이드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묘사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글쎄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사실은 주인공이 워터 슬라이드를 탔을 때 뭐 4시간 동안 탔다. 그리고 거꾸로 올라오는 시간이 4시간 더 걸렸는데도 못 빠져나왔다. 이런 거 봤을 때 한 10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워터 슬라이드가 현실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밖에서는 정상적으로 시간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워터 슬라이드 안에서는 시간이 이제 멈춰버린 거죠. 시공간 자체가 그냥 묶여버렸달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이 워터 슬라이드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괴이스러운 생명체가 그 워터 슬라이드를 타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친구, 내 뒤에 타기로 했던 형석이랑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마 껍데기는 주인공이지만 속내는 이미 주인공을 잡아먹은 그 괴이 생명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은연중에 물어보는 게 아닐까요? 나중에 한 번 더 타자. 이런 식으로 꼬드기잖아. 너 쫄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석이가 워터슬라이드를 타면은 또 이 원기가 워터슬라이드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잡아먹겠죠. 뭐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무사히 빠져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요. 뭐 이 장르 자체가 정답이 없고요.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석이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나폴리탄 괴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여튼 그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야기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괴담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대문 너머로 희뿌연 연기와 어마어마하게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형은 대문 너머 머리만 내민 채 팔을 올려 휘저었다. 야, 빨리 왔네. 아, 형.
문 좀 열어줘. 아, 좀만 기다려봐봐. 그가 달려와서 대문을 열었다. 고소한 향기는 더욱 짙어졌다. 형, 괜찮아? 아이, 괜찮지 뭐. 아니, 형수님은 왜... 내가 잘 못해준 게 죄지. 언젠가 돌아오지 않겠어? 형이 뭘 못해줘? 형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가방도 사주고, 이런 집도 사고. 야야야야, 그만. 술이나 한잔하자. 전어 구워놨어. 그래, 좋다. 야, 저 멀리서도 냄새가 나더라. 에? 전어 먹는다고 아주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는구나 싶더라고. 고소하니 좋지? 미쳤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잖아. 형, 그거 뜻 알아? 에? 뜻이 있어? 그냥 냄새 좋다 아니야? 그게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온 전설 같은 거야. 일본? 일본. 원래는 뭐 전어 구울 시기가 되면은 농한기가 와서 뭐 며느리가 돌아왔다 이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 전어 굽는 냄새가 시체 태우는 냄새랑 비슷하대.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집으로 돌아온 거고. 아유, 별소리를 다 듣네. 밥맛 떨어지게. 그냥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라고. 아유, 야, 됐어. 들어가. 소주랑 잔만 갖고 상표. 이거 마저 구워가지고 들어갈게. 나는 대답 없이 들어가서 주방으로 향했다. 그러다 보인 안방 화장대 위에는 형수가 가장 아끼던 가방이 올려져 있었다. 형은 쟁반에 구운 전어를 산처럼 쌓아서 집으로 들어왔다. 고소한 전어 냄새가 풍겼다. 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형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형네 집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대문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올라왔다 이런 걸 봤을 때 일반적인 아파트인 것 같진 않고 뭐 시골 마을이거나 혹은 단독주택이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둘이 오랜만에 만난 건지 전어 구운 거에다가 소주나 한잔하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유추해 봤을 때 아마 이제 형수가 도망을 간 것 같죠? 네,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죠.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 뭐 이런 속담 그 떠오르죠. 근데 이제 동생은 그거에 대한 어원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사실은 그게 냄새가 좋아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지독한 시집 생활을 한 이제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어 냄새를 맡으면은. 왜냐면은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전어를 태우는 냄새랑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혹독한 시집살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돌아온다는 그런 일본 전설에서 따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형제가 전어구이를 맛있게 먹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으로 말미암았을 때 이 형이 형수한테 못해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가방도 사주고 이런 대궐 같은 집도 사주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도 집을 나갔다는 거야.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안방 화장대 위에 형수가 가장 아끼던 가방이 올려져 있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성분들은 가장 아끼는 가방을 두고 집을 나가지 않죠. 웬만하면. 네.
그래서 아마도 시체 태우는 냄새를 형이 숨기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전어를 구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형수를 죽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르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 형이 사준 가방이니까 그것도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놓고 간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평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거죠, 한편으로 봤을 땐. 근데 다른 이야기로 봤을 땐 아주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중의적인 내용의 괴담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회수나 추천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간에 그런 길지 않은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지 라고 하는 이름의 이야기군요. 1. 내 이름은 윤지훈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평소 주변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쉽게 상대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빠르게 적응했다. 누구든 나와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면 너 진짜 사람 말 잘 들어준다 는 소리를 하곤 했다. 솔직히 나는 그런 내 행동들이 나만의 장점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내 노트북 메모장에 남겨진 문장을 보고 한동안 멍해져 있었다. 정영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 정영호는 내가 아는 사람이다. 회사의 동료인데 프로젝트 때문에 몇 달간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문장이 내 노트북에 적혀 있었다. 일단 나는 노트북에 보안을 걸어놨고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항상 잠금 화면으로 돌려놓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틈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 확실하게 이 문장은 내가 써놨다는 것인데 나는 이 문장을 썼던 기억이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그래, 그 형은 아버지를 미워했지? 라고 바로 떠올렸다는 것이었다.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2. 그 후로 내 머릿속에는 타인의 말투, 습관, 가치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거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에? 뭐가? 저 사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나는 내가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줄 몰랐다. 내 말을 들은 상대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을 때에서야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화제를 돌렸다. 순간 나는 방금 내 말투가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말투는 어제 만났던 은수 씨의 말투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말버릇 같은 것을 캐치해 뒷담화하는 습관이 있었다. 당시에 나는 그런 그녀의 습관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그녀의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나는 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해 라고 말했다. 웃으며 이야기한 내 말끝에 묘하게 이질적인 감정이 스쳤다. 사실 나는 해산물을 싫어한다. 이건 확실하다. 그런데 어느새 기억 속에 나는 회를 즐기고 있었고 미더덕을 먹으며 미간을 찌푸렸던 기억은 사라져 있었다.
3. 어느 날 우연히 본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울 속에 비치는 눈빛은 아직 익숙했지만 턱을 괜히 어루만지는 버릇이나 살짝 올라간 입꼬리, 미간을 찌푸리는 방식 같은 것들이 어딘지 낯설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점점 여기저기 덧대어진 사람같이 느껴졌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리는 내 목소리조차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처럼 낯설게 느껴진 것이었다. 이것을 느끼게 됐을 즈음부터 나는 내 목소리를 녹음해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면 어떤 날은 허스키하고 어떤 날은 텐션이 높고 또 어떤 날은 느릿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소리들은 내가 며칠 사이 만났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완전히 일치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에게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왜인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정작 진짜 나는 지워지고 있었다. 4. 결국 나는 정신과를 찾아갔다. 내 증상을 들은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훈 씨, 혹시 이 타인의 감정이나 말투, 기억 같은 것에 쉽게 이입하는 편이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네. 정확히 그래요. 나의 들뜬 목소리와는 반대로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는 분열적 동일화 장애라고 해서 쉽게 거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병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환자들 중에는 지훈 씨처럼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흡수해서 자기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울이 지나쳐서 급기야는 자아가 붕괴되기도 하는 거죠. 나는 의사가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 이것이 제법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잠옷 심각한 표정을 하며 나도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정신적인 고립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세요. TV나 인터넷, 책 같은 것도요. 일단은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끝없이 되뇌기 시작했다. 혼자 있어야 한다. 누구도 만나지 않아야 한다. 5. 나는 가장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손에서 늘 놓지 않았던 휴대폰도 해지해버렸다. 방의 한쪽 벽을 차지하던 책들도 전부 버렸다. 노트북을 포맷하고 TV까지 스티커를 붙여서 분리수거장에 내놨을 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있었다. 혼자가 된 첫 며칠은 이상하게 편했다. 어느새 내 목소리가 다시 익숙하게 들렸고 거울을 봐도 나 자신이 또렷하게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확실하게 떠올랐다. 나는 커피보단 홍차를 좋아했고 음악은 클래식을 주로 들으며 왼쪽 발가락엔 흉터가 있다. 그리고 5일째가 되던 날, 이 벽지색 존나 촌스럽네. 지금 누가 말한 거야? 나는 분명 혼자 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한 건지 묻는 말조차도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확실하게 들렸다. 외부에서 내 귀로 들어온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로 들렸다. 그 이후 나는 나 자신을 더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이제는 방에 불도 끄고 집안의 모든 거울은 천으로 덮어두었다. 그리고 귀마개와 안대를 차고 완전한 암흑 속에서 나를 외부와 차단시켜 가만히 앉아 숨만 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중얼거리고 있었다. 고기보다는 해산물이지. 엄마가 싫어했어. 그 향을. 맨날 울고 다녔지. 나는 이 목소리들은 전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말, 그들의 가치관, 심지어 그들의 기억까지 모두 흡수한 채로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될 수 없었다. 6. 내 이름은 윤지훈이다. 나는 지금 내 이름이 윤지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나인지 아니면 이 이름조차도 누군가에게서 가져온 이름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나는 누군가가 내게 했던 말들을 모두 기억한다.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넌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는 참 사람을 닮는 재주가 있어. 그랬다. 나는 사람을 닮아갔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분노, 공포를 다 가져왔다. 그리고 결국 나는 모든 사람이 되었지만 나를 잃었다.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는 수십 개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안경 쓴 얼굴, 무표정한 얼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 그리고 그 아래 아무 표정도 없는 텅 빈 얼굴 하나가 있었다. 그 얼굴이 나였다. 7. 어느 날 정신과 전문의였던 강석훈은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윤지훈, 제목은 자기소개서였다. 메일을 열어보자 거기엔 어떤 글이 적혀 있었다. 이름 윤지훈, 나이 35세, 직업 마케터, 취미 클래식 음악 감상, 성격 내성적이지만 남 이야기를 잘 들어줌, 특이사항 타인의 감정과 기억에 강하게 이입할 수 있음.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그가 살던 주소와 일치한 곳에서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얼굴에 하얀 천을 덮은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지문을 조회하려고 했을 때 그의 손가락에 지문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손끝은 마치 수많은 선들이 얽혀있는 그물 같다고 했다. 이를 본 경찰 하나가 한마디를 남겼다. 뭔가 지문 여러 개가 막 겹쳐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쎄요. 적당하게 남에게 잘 공감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던 이 윤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류의 병을 앓고 있던 거죠. 거울 증후군이라고 해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을 내가 자기화를 시켜. 근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까먹어버리는 거야. 혼동이 오는 거죠, 이제.
근데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억, 인격, 뭐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이게 되면서 스스로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현상을 겪게 된다면 이 사람이 혼자 어떤 시간을 방에서 보냈을지 그거에 대한 감각을 떠올려 보면 상당히 공포스럽고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문이 여러 개가 막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마지막의 증상은 결국 신체적인 특징으로까지 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윤지훈이면서 윤지훈이 아닌 뭐 수십 명이 합쳐져 있는 그런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되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네요. 하여튼 담백하고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문체는 그 이상문학상 전집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학상 전집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뭔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약간 기괴하고 음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약간 좀 익숙하다. 저는 또 그런 단편선 읽는 걸 좋아해서 약간 좀 기시감이 드네요. 글쎄 이런 류의 것들을 저도 느낀 적이 있는데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서울 살 때 자취를 했어요. 연기 때문에 이제 그 연기 좀 해보려고 자취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랑 대화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제 방에 거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거울을 보는데 너무 낯선 거야. 나 같지가 않은 거지. 그걸 느껴보셔야 돼. 그 괴이감을 느끼셔야 돼요. 진짜 그게 아니면 공감을 못해요. 이런 글을. 그리고 내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저는 특히나 성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더 진짜 심하게 공감하죠. 왜냐면은 목소리를 변조하자면 얼마든지 변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다가도 그냥 뭐 좀 더 잡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뭔지에 대한 혼동이 특히나 이 연기 성우 연기를 배우면은 더 심하게 와요. 근데 이거는 성우 지망생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야. 성우 지망생분들은 다 원래 내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말들을 꼭 한 번씩은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 증후군이라는 게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타인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하는 사람, 배우든지 뭐 인류학자든지 뭐 성우든지 그런 사람들은 약간 공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아주 되게 하드보일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재밌는 글이었다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그렇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를 빼먹은 기분이 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나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다. 이것은 내가 은둔형 외톨이라거나 대인기피증이라거나 광장공포증 같은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당장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어떤 괴생명체나 재난이 도사리고 있어서도 아니다. 나는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뭔가를 두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보통 이런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집에 오래 머물던 곳을 떠나면 을에 떠올리고 하는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휘발성으로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한다. 하지만 나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생각이 떠오른 채로 떠나질 않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내 머릿속 공간 한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줄곧 나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부추기며
나를 괴롭힌다. 내가 이런 괴롭힘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었다. 어릴 적부터 괜히 생각 많고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성격이긴 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늘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늘 궁금해했다. 어쩌면 지금의 내 증상도 이런 나의 성격에서 비롯된 증상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이 증상은 이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 정도까지 다다랐다. 한 번은 집 앞 편의점에 가기로 마음먹고 나가기 전에 다른 건 다 두고 결제하기 위한 체크카드 하나만 챙겨서 나가기로 했다. 폰도 필요 없었고 지갑도 필요 없이 그저 카드만 가져가면 된다고 나 스스로 되뇌이면서 집 밖으로 나서자마자 머릿속이 급격하게 무언가로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야, 잠깐만. 너 지금 뭐 두고 온 거 아니야? 야, 있어봐. 진짜 뭐 빼먹고 온 거 같다니까? 가스불 껐어? 아, 에어컨 풀로 켜두고 나왔지? 야야야야야, 너 전자레인지에 이상한 거 돌리고 나온 거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말 그대로 집 밖을 나서는 첫 발걸음만에 마치 밀린 알람이 밀려오듯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생각들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고 한 이유는 이 모든 생각들에서 떠올린 말이 나가 아니라 너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로만 빼먹은 감각을 겪었다면 아, 내가 뭘 빼먹고 나왔던가? 라고 생각하지. 야, 너 뭐 빼먹고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지금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이 생각들은 온통 주체가 너인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정말 자리 잡고 있다가 집 밖을 나서는 걸 인지하는 순간 경고문을 난사하며 날 괴롭히는 느낌이었다. 그렇기에 난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날 괴롭히기 위해 던지는 생각들과 감각들이 너무 소름 끼쳤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나는 자의반 타의반 집안에만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됐고 직업은커녕 일반적인 대인관계도 해낼 수가 없었다. 이걸 다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꽤 됐기 때문에 집에만 있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순 있었다. 집 자체도 고층에 경치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었고 배가 고프거나 뭔가가 필요하면 배달이나 택배로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흔히 떠들곤 하는 땡땡땡에서 일주일 버티면 땡땡억 같은 챌린지를 나는 현실에서 평생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어쩌면 이런 삶 자체에 적응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에게 최근 문제가 하나 생겼다. 어차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던 내가 할 일 없이 인터넷을 떠돌다 모 펜팔 사이트를 알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펜팔 사이트에서 펜팔을 주고받던 여자가 있었다. 영국인이었고 나보다 3살이 어렸다. 나는 내 상태를 알기에 깊은 관계에 대한 미련은 없었고 그래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눈 맹목적인 대화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빠르게 경계심을 풀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름은 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심리학자였다. 그랬다. 어쩌면 그녀의 직업이 우리를, 아니, 내가 그녀에게 급속도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녀와 가까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내 상태를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지금의 내 상태는 아마 그녀의 직업적 호기심을 불타오르게 할
소재였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녀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해준 후부터 끊임없이 많은 것을 물어왔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나는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감내하는지 같은 것들. 나는 그녀에게 가감없이 모두 말해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 역시도 그녀가 심리학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녀가 이런 내 증상을 치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메일 하나를 보냈다. 그 메일은 늘상 오던 펜팔 메일처럼 인사말로 시작해서 내 증상에 호기심을 갖는 말, 증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흥미가 있다는 말 등이 있었지만 메일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 줄의 한 문장이었다. 그래서 널 만나러 한국에 가고 싶어. 그녀가 나를 만나러 오겠단다. 나의 이런 증상이 아무래도 그녀의 직업정신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야 할지 나빠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렇다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에게 거절했다간 이 관계마저 사라질 것이 두려웠던 나는 그저 그래, 나도 참 기대가 된다 라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 3주 후 그녀에게서 다시 메일이 왔다. 내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거라며 한국에 오고 나면 메일을 보내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나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굳이 휴대폰이 있다면 이라는 문구를 단 것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도 내 공간에만 사는 동안에도 휴대폰 정도는 있었다. 왜냐하면 배달을 시키려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녀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다음날 저녁 정말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메일을 통해서만 대화를 해왔기에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처음인지라 내심 떨리는 마음으로 목을 한두 번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듣기 좋았다. 처음 목소리를 듣자마자 왜 그녀가 심리학자를 직업으로 선택했을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통화를 할수록 휴대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듣는 상대를 안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마음 같아서는 공항에서 그녀를 맞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자신은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답했다. 그녀의 배려 깊은 답변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특유의 성격적 해석으로 그녀가 날 환자 취급하는 건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다. 그렇게 그녀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우리는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 그리고 밤새 지새우며 이어진 긴 통화의 마무리는 그녀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한 것으로 끝났다. 이것은 생각보다 나에게 꽤 커다란 이슈였다.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친구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집에 초대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펜팔로 만난 유일한 그 친구가 내 집에 최초로 오게 된 것이었다. 게다가 그 친구는 다름 아닌 여자였다. 처음 맞아보는 손님이었기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허겁지겁 인터넷에 집으로 초대한 친구를 맞이하는 방법을 검색해서 드문드문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밤중에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집으로 초대해버렸기 때문에 뭘 미리 사두거나 할 수도 없었다. 아쉬운 대로 배달앱을 뒤져 가장 맛있어 보이는 양식 메뉴를 골라 여러 개를 주문해 두었다. 그녀는 해가 질 무렵 집에 도착했다.
배달을 시켰을 때나 울리던 초인종이 울리면서 인터폰 카메라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펜팔 사이트와 그동안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사진을 통해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실물보다 더 아름다웠다. 나는 거실에 설치된 방향제를 다시 한번 눌러서 뿌려둔 후 현관으로 달려가 어색한 움직임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그녀가 들고 온 가방이나 집들이 선물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받아주면서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마실 것을 권했고 그녀는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녀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물이 담긴 컵을 놓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있던 또 다른 소파 위에 앉았다. 잠깐의 어색한 시간이 흘렀고 나는 밖에선 그렇게 가득 차던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끼며 또 다른 의미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먼저 이 얼음장 같은 시간을 깬 것은 그녀였다. 그녀는 나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와 그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마해온 영어 실력으로 더듬더듬 대답하면서 서서히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와 나 사이엔 언어의 장벽이 꽤 낮지 않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관심사들과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어색한 분위기를 날려버렸다. 그녀는 웃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한편으로는 싱숭생숭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우리는 처음은 어색했지만 물꼬를 틀자 쏟아내듯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녀가 표정을 바꾸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가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드디어 본론을 꺼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널 영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넌 어떻게 생각해? 내 증상에 대한 긴 대화 끝에 그녀가 제안한 것은 나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내 증상에 대해 나만큼이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나의 증상을 감안하면서까지 하는 제안이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를 따라가면 내 증상이 치유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를 따라갈 동안 겪게 될 그 고문 같은 느낌을 생각하니 선뜻 따라 나서는 것도 겁이 났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녀 역시 그런 내 답변에 납득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들어왔을 때 들고 온 집들이 선물을 내게 건네주면서 그녀와 나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나의 고민을 존중하듯 어떠한 연락도 메일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까지 날 데려가고 싶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이런 증상을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저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 때문에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마치 자백제를 먹은 것처럼 술술 대답했던 것 같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국에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높아진 텐션이 느껴졌고 그 밝은 기분이 나에게 그대로 물들면서 전화를 걸기 전까지만 해도 무표정했던 내 얼굴도 화사하게 번지듯 밝아졌다. 다음 날 그녀가 다시 집에 방문하였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날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그녀를 맞이할 수 있었다. 미리 준비해둔 음식으로 그녀와 늦은 점심을 먹은 후 나는 전날 싸둔 캐리어를 끌며 현관 앞에 섰다. 그녀는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먼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나섰다. 나는 현관문을 사이에 둔 안과 밖의 경계 앞에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사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현관문 앞에 서기 전까지 그녀와 수도 없이 많은 체크를 하며 내가 두고 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명 이후부터 들릴 수많은 생각들에 저항해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한 확신만이 내가 이 고문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그녀를 마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이내 문 밖으로 발을 내밀었다. 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어김없이 내 머릿속이 금세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평소와 달리 머리가 아파올 정도였다. 잠깐만, 네가 진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 다시 한번 살펴봐봐. 아니 진짜로 나갈 땐 나가더라도 집에 꺼야 할 건 다 끄고 나온 거 맞냐고. 야 맞다. 너 화장실 불 안 끄고 나왔다. 벌써부터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헤집고 있었다. 나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잠시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이것은 머릿속을 채워나가는 생각들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소름 끼치는 기분 때문이었다. 진짜 뭔가 빼먹고 나온 것만 같은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 내가 수많은 생각들보다 더 두려워하던 바로 그 엿 같은 감정의 가시였다.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촉감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손의 느낌이 잠시나마 이 생각과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기분이 들었다. 섬섬 옥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까? 라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섬섬 옥수라는 것을 그녀에게 표현할 방법도 몰랐고 지지 않겠다는 듯 생각과 감정들이 머릿속을 다시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분은 말 그대로 잠시뿐이었다. 그녀는 괴로워하는 나를 이끌고 아파트 건물 밖까지 나를 데리고 나왔다. 그동안 나는 집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한 수위의 말들로 채워오는 생각들로 인해 더욱더 괴로워졌다. 압박이 강력해질수록 견디기 힘들었던 나는 결국 그녀와 함께 탄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꼭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품속에 대한 감상 따윈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감정의 폭풍이 나를 휘감고 이리저리 찢어대고 있었다. 머릿속의 말들은 점점 그 수위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더니 공항에 도착했을 땐 결국 선을 넘겨버리고 말았다. 야, 혹시 그년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거야? 그럼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앉아있던 항공기 입장 개찰구 앞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에 앉아있던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대로 두었다간 이 생각들이 머지않아 잠식당해
진짜 무슨 짓이든 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뛰쳐가듯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열려있던 가장 가까운 변기칸에 들어가서 바로 문을 잠궜다. 그리고 변기칸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던 공황장애 증상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이미 셀 수 없이 솟아오르는 생각들로 과부하가 된 지 오래였다. 느닷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 같은 것이 끌어올라 괴성을 지르며 잠긴 문을 발로 찼다. 잠긴 문 너머로 나지막히 뭐야? 미친 새끼인가?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수도 없었다. 그러다 정말 한순간이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내 머리뿐만이 아니라 내 전신을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기분들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러더니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생각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 거짓말처럼 상반된 기분에 오히려 전보다 더 놀랐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서히 내가 머리에서 손을 놓으려고 할 때 고요해진 내면에 단 하나의 말이 울렸다. 아, 드디어 뭘 두고 왔는지 알겠다. 그 말이 내 고요한 내면에 유일하게 떠오르고 난 후로부터 내 머릿속이 빠르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난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내가 평생 동안 뭘 두고 와서 불안에 떨었던 것인지.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앓는 소리를 내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제발 화장실로 와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다급해진 목소리로 지금 당장 갈 테니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서 그녀가 화장실로 올 동안 메고 온 백팩에서 치실을 꺼내 묶여있던 치실을 모두 풀어 헤쳐 양손에 감기 시작했다. 꽉 조였을 때 팽팽해질 수 있도록. 시발년이 감히 사람을 병신으로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빌드업이 상당히 길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가면 갈수록 이제 기대감이 펼쳐지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괴담이 맞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쯤 됐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분위기에 반전이 되면서 기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이죠. 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자꾸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집 밖을 나가기만 하면은 뭘 두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이제 불안해서 내면의 목소리가 막 들리니까 쉽게 나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펜팔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또 마침 심리학자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너 증상이 되게 흥미롭고 너란 사람도 흥미로우니까 내가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를 내가 나갈 순 없으니까 초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가면 내가 너에 대해서 치료를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공항으로 간 겁니다. 근데 집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인공은 정신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내면의 소리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자꾸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회유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떠나기 직전 이제 그 플랫폼에 앉아 있을 때 아주 심각해져서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그때는 진짜 막 머릿속이 막 엄청난 소리들로 웅웅거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내면의 소리가 싹 사라지고 이 깨끗한 상태가 된 거야. 처음으로. 여기까지 읽었을 때 혹시 나아졌나? 증상이 좀 해결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쯤 갔을 때에 이제 문체가 살짝 바뀌죠.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뭐 때문에 이런 거에 휩쓸려 살았는지 알겠다. 이 여자가 나를 병신으로 알고 있나? 뭐 이러면서 치실을 손에 묶어서 꽉 쥐었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 내면에 있던 자아가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잠식을 해버린 거죠. 본체를. 그러면서 한 10이라고 치면은 9 정도까지의 분량이 계속해서 이제 주인공이었다가 마지막 1은 내면에 있는 자아가 탁 튀어나와 버려서 결국 그 여자를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기괴한 포인트는 그 변곡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냥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약간의 기괴함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귀신 나오거나 뭐 어디 갔더니 뭐가 있었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좀 빌드업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마지막에 반전을 땅 때리는 그런 류의 괴담들은 좀 사실 적거든요. 그리고 좀 몰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빌드업이 짧으면.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몰입되기 되게 좋으니까 또 재밌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괴담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많이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기엔 어땠을지 또 궁금합니다. 재밌게 부디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나폴리탄 괴담 낭독회 하는 시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지요.